제가 미쳤어요.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제가 미친 거예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갱년기야? 당신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든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어요.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48년을 함께 산 아내가 72세의 늙은 여자가 감히 자기한테 맞서다니. 후회할 거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어젯밤 일입니다. 믿기시나요? 72세에 집을 나왔어요. 이혼하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설레서 그래요. 72세에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 자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48년 결혼 생활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는지.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 제가 48년 만에 깨어났는지.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무언가를 느끼실 거예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의 이야기니까요. 72세 한 여자의 새로운 시작 말이죠. 1977년 저는 24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났죠. 소개팅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의 친구의 언니가 소개해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첫인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였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잘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편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말이 잘 통했어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남자가 흔치 않았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가 꿈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되세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간단히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무슨 일이냐, 시집가서 애나 잘 낳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우리는 1년 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979년 봄에 결혼했죠.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꿈 같습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집이었죠.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요.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제 꿈을 이룬 거예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좁은 부엌에서 함께 밥을 했어요. 남편이 파를 썰고 제가 국을 끓이고 그렇게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반에 민수란 아이가 있는데 제가 학교 이야기를 시작하면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보며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남편은 회사에서 뛰어왔어요. 저를 안아 올리려다가 배를 생각하고는 조심스럽게 손만 잡았죠. 우리 아기.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 그가 울었습니다. 남자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것도 행복해서 우는 거요.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남편은 더 다정해졌습니다. 매일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제 배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아빠야. 건강하게만 나와라. 엄마 닮아서 예쁘게 나와. 1981년 6월 딸이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새벽 2시에 진통이 시작됐고 남편은 허둥대며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괜찮아,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잖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딸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분만실 밖에서 남편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나중에 알려줬어요. 복도 벽에 기대 서서 엉엉 울었다고요. 그 후 3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했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고 작은 집이었지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아버지였어요.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딸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아들은 유모차에 태워서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그들을 바라봤죠. 내가 참 복받았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 남편의 회사가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IMF 이전이었죠. 건설 경기가 좋았고 남편이 다니던 건설 자재 회사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남편은 과장에서 부장이 됐고 부장에서 이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드디어 우리 집을 마련했으니까요. 아파트였습니다. 32평짜리 아파트요. 여보,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제가 소리쳤을 때 남편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진심 어린 웃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주말 골프도 생겼죠. 인맥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요. 애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제가 말하면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미안해. 오늘은 정말 중요한 자리야. 다음에 꼭 일찍 올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어요. 딸은 중학생이 됐고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그들에게 아빠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안 계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일하셔서 그래.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제 변명이 점점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남편이 전무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드물게 집에 일찍 온 남편은 샴페인을 사왔어요. 우리 집에 샴페인이라니. 처음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승진한 게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교만함? 자만심?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강남으로 이사 가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기도 좋은데요. 아이들 학교도 여기 있고. 아이들 교육을 생각해야지. 강남이 학군이 좋잖아. 결국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학군. 겉으로는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아니, 우리 부부는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제 새벽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주말도 거의 없었죠. 골프 접대, 술자리 접대, 끝없는 접대. 당신,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 영화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생각하더니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미안해.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또 미안하다는 말. 저는 그 말이 지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자 향수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묻기가 무서웠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상상하는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남편의 회사도 위기를 맞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더 승승장구했죠.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경영진의 신임을 얻었고 마침내 상무가 됐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에게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옷 좀 바꿔 입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내가 이제 상무인데 상무 부인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죠. 백화점 가서 좀 사 입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옷은 남편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사준 옷이었거든요. 불과 3년 전이었어요. 이 옷 당신이 사준 거예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는 품격에 맞게 입어야죠. 품격.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됐습니다. 딸은 이화여대에, 아들은 연세대에 다녔어요. 남편은 자랑스러워했죠. 내 자식들이 인류대 나왔어. 그게 남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자식들의 행복보다 자식들의 스펙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한테 그렇게 맞춰 살아요? 뭐?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잖아요. 엄마 자신의 삶은 없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몰랐으니까요. 200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부사장이 됐어요. 임원진이 된 겁니다. 연봉은 상상을 초월했죠. 우리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50평이 넘는 아파트였어요. 고급 수입차도 2대나 생겼죠. 겉으로는 완벽한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스쳐 지나가듯 인사하고 저녁에는 남편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저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주말도 남편은 골프나 해외 출장으로 비워져 있었고요. 우리는 한 집에 사는 타인이 됐습니다. 그런 생활이 10년, 20년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결혼했어요. 딸은 의사와 아들은 로펌 변호사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또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사돈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야.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딸에게서 손녀가, 아들에게서 손자가 태어났어요. 남편은 손주들을 예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한 것보다 더 잘해줬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무관심하더니 손주들에게는 헌신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당신은 아버지로서 너무 늦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23년 남편이 정년 퇴직했습니다. 4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성대한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칭송했어요. 훌륭한 경영인이셨습니다. 회사의 큰 기둥이셨습니다. 존경합니다, 부사장님.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내 남편을 알까? 퇴직 후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으로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온종일 함께 있게 된 겁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를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밥이 너무 질어요. 청소를 이렇게 해요?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해요? 집에만 있으면서. 저는 참았습니다. 40년 넘게 참아왔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고 없이요.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친구들 데려갈 테니까 저녁 준비해놔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부랴부랴 장을 보고 요리를 했죠. 남편의 친구들이 오면 저는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르고 그들의 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어줘야 했어요. 부사장 부인은 정말 내조를 잘하시네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칭찬인 줄 알고 한 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남편의 부속품이 아닌데.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만나려고 하는데. 그래요? 만나요. 근데 저녁 전에는 들어와야 해요. 나도 저녁 먹어야 하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친구들을 만날 때는 밤 늦게까지 놀다 오면서 제가 친구를 만나는 건 저녁 시간에 맞춰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저녁 전에 들어와야 해요? 당신이 직접 차려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밥을 차려 먹어요? 당신이 밥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시간도 있어야죠. 당신 시간?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은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가정부예요? 당신 시녀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미쳤어요? 제가 미쳤어요.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제가 미친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쏟아지듯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갱년기야? 갱년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고통을 갱년기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나가요. 오늘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저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지난 48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변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만 젊었을 때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저를 필요로 했고 지금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해서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저 남편의 성공을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 후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남편은 제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고 저는 남편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화는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은행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요? 알아서 해요. 이게 우리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부부의 대화가요. 올해 봄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혈압도 높고 불면증도 있으시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정신적 안정? 그게 가능하기나 한가요? 선생님, 이혼하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까요? 저는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면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성 관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내 결혼 생활이 독성 관계였던 건가? 결정적인 순간은 어젯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에 다녀왔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별 관심 없이 알아서 해요라고만 했죠. 동창회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70대가 되어 있었지만 만나자마자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너 정말 안 변했다. 거짓말. 나 주름투성이인데. 우리는 웃고 떠들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나는 작년에 이혼했어. 60대에 이혼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지.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후회는 안 해? 전혀. 진작 할 걸 그랬어. 30년을 허비한 기분이야. 그 친구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뭐 해? 수채화 배우고 있어. 평생 하고 싶었던 건데 남편이 쓸데없다고 반대했거든. 이제는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껏 하고 있어.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10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늦게 오네요. 동창회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래도 좀 일찍 와야지. 밤 10시가 넘었는데.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새벽에 들어와도 되고 저는 10시에 들어오면 늦은 거예요? 내가 언제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는 일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일은 끝났잖아요. 퇴직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남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남자면 뭐요? 남자면 밤늦게 들어와도 되고 여자는 10시에도 늦은 거예요? 왜 갑자기 흥분해요? 흥분 안 할 수가 있나요? 48년 동안 참아왔는데. 참았다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 불편한 거 없이 잘 살았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불편한 거 없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좋은 집에서 살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자식들도 다 잘 됐고. 뭐가 불만이에요? 저는요.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똑바로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저를 사랑한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결혼해서 48년을 살았는데 그게 사랑 아니고 뭐예요? 그건 습관이에요. 의무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요? 정말 갱년기가 심한가 봐. 병원 가봐요. 또 갱년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 거네요. 제가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당신의 엄마도 아니고요. 저는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제 꿈도 있고 제 감정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당신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 당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봤죠. 당신 지금 너무 심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심해요? 48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게 더 심하죠.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남편들처럼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돈도 잘 벌어왔는데 그게 다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면 뭐가 더 있어요? 사랑이요, 존중이요, 배려요. 그런 거 다 했잖아요. 언제요? 언제 저를 사랑했고 존중했고 배려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들을 키워주고 당신의 체면을 세워줄 부인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그게 결혼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죠. 당신 정말 오늘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어디 가요? 짐 싸야죠. 짐? 무슨 짐을 왜 싸요? 이혼할 거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저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미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을 해요? 이 나이이기 때문에 해야죠. 더 늦으면 제 인생이 끝나요. 당신 인생? 당신 인생은 이미 다 살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혼이 정답이라는 걸. 그래요. 당신 생각엔 제 인생이 끝난 거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저는 이제부터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애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손주들은요? 애들한테는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은 저를 행복한 할머니로 기억하게 하고 싶어요. 불행한 할머니가 아니라요. 남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다시 얘기해요.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옷가지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 진정해요. 우리 대화 좀 해요. 48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고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말해봐요. 내가 고쳐볼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못 고쳐요. 고칠 생각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이 고쳐주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자유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짐을 다 쌌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48년을 살면서 정작 제 것은 몇 개 안 됐습니다. 어디 갈 건데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분간 딸네 집에 있을 거예요. 딸한테 뭐라고 할 건데요? 사실대로요.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려고 한다고요. 딸아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말릴 거예요. 그건 딸아이가 결정할 일이죠.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따라오며 말했어요.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나 없이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 정말 심하네요. 제가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내가 버는 돈으로 산 거잖아요. 저도 이랬어요. 선생님이었다고요. 애들 키우면서 그만뒀지만 그것도 당신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일 안 하잖아요. 그래요. 안 했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하느라 일을 못했죠. 그게 아내의 역할 아니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하고는 정말 대화가 안 되네요. 딸한테 전화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나야, 엄마야. 지금 내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줄래? 네. 엄마가 왜? 무슨 일 있어요? 얘기는 들어가서 할게. 딸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왔어요? 아빠는요? 아빠는 집에 있어. 그럼 왜 엄마 혼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빠랑 싸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의 눈이 커졌고 사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하려고 한다고.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48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의 변화,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어젯밤의 일까지. 딸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그리고 엄마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그런데 이 나이에 이혼을 하시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돈은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재산 절반은 줄 거야. 법적으로도 그래야 하고. 그리고 엄마도 국민연금 받아. 선생님 했으니까. 아빠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확실해요? 후회 안 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이혼하면 네가 창피해?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 부모 이혼하면 싫지?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싫죠, 솔직히. 근데 엄마가 불행한 게 더 싫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엄마, 저도 사실은 알았어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알았어? 네. 엄마는 항상 웃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특히 아빠 앞에서는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좋은 모습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너무 잘 참으셨어요.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사위도 동의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준혁아. 그날 밤 저는 딸네 집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48년 만에 남편 없이 자는 밤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집에 와요. 얘기 좀 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게요. 오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이혼 운운한다고. 너도 누나한테 들었니? 네. 누나가 얘기해줬어요. 그래.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엄마가 불행한 건 상관없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노후가 걱정돼서요. 엄마 노후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민수야, 너는 아빠 편이구나. 편이 아니라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니?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엄마 행복이 중요하죠. 근데 진짜 이혼이 답일까요? 그래, 답이야. 적어도 엄마한텐. 아들과의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조금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더 많이 닮았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성 변호사였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혼 상담 왔다고 하셨죠? 네, 그래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되셨어요? 48년입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8년.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최근 들어 황혼 이혼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 쪽에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네. 이유는 비슷해요. 남편의 무관심, 가부장적 태도, 정서적 학대. 부인께서 경험하신 것들이죠. 저는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이 48년이니까 기여도를 고려하면 절반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집과 예금, 퇴직금 등을 모두 합쳐서요. 남편이 반대하면요?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법원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의 부인의 기여를 인정하거든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위자료는요? 정서적 학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재산 분할만 제대로 받으면 돼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결심이 확고하시네요. 48년을 참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응원할게요. 일주일 후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남편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요. 우리가 남이에요? 부부끼리 직접 얘기해야지. 48년 동안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대화가 무슨 소용이에요? 나를 만나줘요. 제발. 남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알겠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여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당신을 무시했죠.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만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았네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기회요? 네. 내가 달라질게요. 당신 말도 듣고 존중하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할게요, 정말로. 48년 동안은 노력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노력하신다고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저예요. 제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나랑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이미 48년간 증명됐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랑을 죽였어요. 조금씩 천천히. 내가? 네, 무관심으로 무시로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로.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지겨워요. 48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세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집은 팔아서 나누죠. 여보.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저를 붙잡지 마세요.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한 달간 주변에서 온갖 사람들이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시동생, 시누이, 남편의 친구들, 심지어 우리 친척들까지. 형수님, 형이 그렇게 반성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양쪽 다 힘들어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저는 모든 전화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그 사이 이혼 조정이 진행됐어요. 재산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집을 팔고 예금을 나누고 모든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죠. 제 몫은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제 집을 살 거예요.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을요. 3개월 후 드디어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어요. 48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와 있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당신 행복하세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해방감, 안도감, 그리운 듯한 느낌, 그리고 자유. 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엄마 인생 시작이에요. 그러게. 72세에 새로 시작하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집을 샀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공원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자마자 저는 결정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다른 곳도 더 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엄마 느낌이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72세에 생긴 제 첫 번째 집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진짜 제 집.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가구를 샀습니다. 딸과 함께 가구점을 돌아다녔어요. 엄마, 이 소파 어때요? 색깔이 예쁜데. 좋다. 그걸로 하자. 이 식탁은요? 완벽해. 제 취향대로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남편 눈치 볼 필요 없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되게 신나 보여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옛날에 이런 엄마 본 적 없지? 없어요. 항상 조용하고 차분하셨거든요. 그건 참았던 거야. 이제는 안 참으려고.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48년을 살았지만 정작 제 것은 얼마 없었으니까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과 아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엄마,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거기 창가에 놓자. 아들은 여전히 조금 어색해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민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엄마. 아직도 엄마한테 섭섭해?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정말? 네.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아버님처럼 될 것 같아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아빠를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내 아빠처럼만은 되지 마. 네, 엄마. 노력할게요. 이사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원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 집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작은 침대였지만 편안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제 공간.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어요. 24 결혼 전의 저였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언니 행복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행복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았어요. 공원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대학 동창 친구였습니다. 너 이혼했다며? 축하해. 축하는 무슨? 진심이야. 너 정말 잘했어. 나도 용기 내볼까봐. 우리는 웃었습니다. 나 요즘 뭐 하는지 알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뭐야? 수채화.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거. 와, 멋있다. 너도 뭐 시작해봐.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것.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글 쓰고 싶어. 글 쓰고 싶다고? 응. 우리 세대 이야기를. 참고 살았던 여자들의 이야기. 완전 좋은데? 해봐.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사준 노트북이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72세, 나는 오늘 이혼을 결심했다.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쓰기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48년간 쌓여있던 이야기들이 손가락 끝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글을 썼습니다. 오후에는 밖으로 나갔어요. 구청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 글쓰기 강좌, 그림 교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했어요. 어머니, 글을 정말 잘 쓰시네요. 글쓰기 강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진솔하고 힘이 있어요. 계속 쓰세요. 그 말이 큰 용기가 됐습니다. 동네에서 등산 모임도 가입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뒷산을 올랐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네요. 72세인데 이렇게 잘 오르시다니.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었는데 다들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이랑 사실 사이가 안 좋아요. 저는 이혼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서. 부럽습니다.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72세 할머니의 이혼 일기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희 엄마 같아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책으로 내보실 생각 있으세요? 책이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2세의 작가가 된다고.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함께 만들어봐요. 3개월 후 제 첫 책이 출간됐습니다. 72세, 나는 오늘 이혼을 결심했다.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 표지에 제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엄마 책이에요. 딸이 책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였어요. 72세에 제 이름으로 된 첫 책을 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책은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같은 세대 여성들이 공감했고 젊은 세대들도 많이 읽었어요. 우리 엄마 이야기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점에서 사인회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60대, 7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했어요. 두려움보다 제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희 도서관에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여성회관에도 와주세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하지만 해보니 좋았어요. 저는 72세에 이혼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48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용기를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용감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밥도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을 만났어요. 할머니 집 너무 예뻐요. 손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꾸민 거야. 할머니, 요즘 되게 예뻐졌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밝아 보여요.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책 읽었어요.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게 우리의 진짜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두 번째 책도 출간됐습니다. 다시 꽃이 된 여자들. 황혼 이혼 이후의 삶. 이번에는 제가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왔어요.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토크쇼에 나가게 됐습니다. 72세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서요? MC가 물었습니다. 네,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딸은 응원해줬어요. 아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준다고 하네요. 방송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변화를 시작하려고요. 할머니 덕분에 엄마와 대화를 나눴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 저는 73세입니다.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오늘은 제주도에 왔습니다. 혼자 온 첫 여행이에요.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바람이 제 흰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시원해요. 자유로워요. 멀리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저 할머니는 왜 혼자 와요? 쉿, 조용히 해. 저는 미소 지으며 그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해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는 자유야.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제 새로운 인생처럼. 72세에 시작한 이 여정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 발로, 제 의지로, 제 용기로. 핸드폰이 울립니다. 출판사에서 온 전화예요. 작가님, 세 번째 책 준비하시죠? 네, 물론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작가님, 이 호칭이 아직도 낯설어요. 하지만 좋아요. 73세 작가.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72세에 이혼하고 73세에 작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재미있는 거예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합니다. 내일은 한라산에 올라볼까? 73세의 한라산이라니 무모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삶이에요. 도전하고 경험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방에 들어와서 노트북을 켭니다. 오늘 느낀 것들을 글로 써내려가요. 73세, 나는 오늘 제주도에 혼자 왔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입니다. 글쓰기가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48년 동안 억눌렀던 제 목소리를 이제야 내고 있는 기분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으로 제주도의 밤바다가 보여요. 어둡지만 아름답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감사했어.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 자유에 감사하고, 이 평화에 감사하고, 이 행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2세의 용기를 낸 제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저는 72세에 시작했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고 외로웠고 후회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있나요? 불행한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두렵지만 불행은 더 두렵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제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48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결혼 생활이 길다고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지금 이 순간.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제주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73세 여성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여러분도 그런 오늘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용기 내세요. 변화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72세,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73세, 저는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답이 있을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이든 용기 내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건 언제나 정답입니다.